뿅! 어서오세요. 일단 너무 늦게 돌아온 점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러 와주셨다면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어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계속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그저께 제가 이사를 왔어요. 직장 근처로. 그런데 직장이 자연 친화적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인스타에 뭐 글을 올렸을 때 되게 놀러 다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중에 아마 대부분은 출장 사진일 거예요. 그리고 뭐 생방으로 녹음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앞으로 고려를 해보려고 하고요. 물론 앞으로의 저도 공부할 것도 되게 많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책은 계속해서 읽게 될 테니까요. 네, 아마 그래도 계속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이사온 방의 3층이에요. 2층에는 주방, 거실, 안방, 옷방 그리고 화장실 2개 이렇게 있고요. 여기 3층으로 올라오면 책상, 컴퓨터 그리고 제 여기저기서 식물을 키우고 있어요. 아직 이 3층 공간이 좀 쓸데없이 넓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든 활용할 방안을 찾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사 오기 직전에 급하게 녹음하고 왔던 기묘한 러브레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묘한 러브레터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개를 들으러 가보시죠. 오늘은 다산 책방에서 2019년에 출간된 작가 야도노 카호루, 번역 김소연 씨의 기묘한 러브레터를 읽어드릴 거예요. 이 책의 표지에 보면 당신은 이 결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볼까 싶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쓴 댓글을 봤었는데 반전에 반전이 계속되고 그리고 뭐 쉬지 않고 다 읽었다. 아무런 사전 정보를 접하지 않은 채로 일단 이 책을 읽어라. 이런 말들이 있어서 일단 읽기 시작했는데요. 저 역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 읽어버렸고 계속해서 육성으로 이러면서 읽었었어요. 야도노 카호루 씨라는 이 작가는요, 복면 작가라고 하네요. 보니까 저자에 대한 소개가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하여튼 이 무명 작가의 첫 책이었는데 일본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고 하네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미호코님, 메시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설마 그날 안에 회신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게 메시지의 대단한 점이겠죠. 손편지라면 이렇게 빠르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정성스러운 답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그날 이후의 제 30년 인생이 불행했다고 여기시는 듯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부 신의 뜻입니다. 실은 저는 신앙에 귀의했습니다. 10년 전에 기독교 세례를 받았답니다. 의외지요? 학생 시절에 저는 무신론자였고 종교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고난이란 사람을 바꾸는 법이지요. 세례를 받았을 때 저는 다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벌을 받는다는 사고방식은 잘못됐군요. 당신 말씀대로 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모두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저는 항상 속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사과해도 소용없지만 실언을 사과드립니다. 30년.
새삼 글씨로 써놓고 보니 그 세월의 길이에 망연자실해집니다. 그 후로 벌써 30년이나 지났군요. 저는 이제 당신에게 보일 수 없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키는 175cm로 변함이 없지만 몸무게는 10kg도 더 늘어서 70kg입니다. 얼굴도 퉁퉁해졌고요. 게다가 머리숱도 적어졌습니다. 아마 길에서 절 스쳐 지나가도 당신은 알아보지 못하겠지요. 공연이 끝난 뒤에 그때 말입니다. 연극 부원들과 뒤풀이 여행으로 이즈에 갔었습니다. 밤에 바닷가에서 캠프파이어를 했었고요. 그때 당신은 제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슬쩍 당신 쪽을 쳐다보았어요. 불꽃에 비친 당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당신은 하얀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평소에는 하나로 묶는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그런 머리 모양을 보는 건 처음이었죠. 누군가가 불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손뼉으로 박자를 맞추면서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꽃에 비친 당신의 얼굴에서는 요염한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예쁜 여자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이상하게도 당신의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소리 맞춰 노래하고 있을 때 당신이 슬쩍 무리를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당신의 모습은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어서 주위 부원들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이 빠져나간 곳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그러자 그 부분이 블랙홀 같은 이상한 암흑의 구멍처럼 보였습니다. 왠지 제가 그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노래에 열중해서 제가 빠져나간 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캠프파이어 자리를 떠나 당신의 모습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지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캠프파이어 외에는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두운 바닷가를 따라 당신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걸었습니다. 잠시 걷다 보니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고 조금 떨어진 바닷가 덤불 근처에 사람 그림자가 보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 쪽으로 빠르게 걸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그림자에 가까이 가보니 그 사람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따라잡으려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제 발소리가 큰 파도 소리에 묻혀 당신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의 모습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저는 걸음을 늦추고 살금살금 덤불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신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달이 얼굴을 내밀었고 그 순간 당신의 하얀 엉덩이를 비추었습니다. 달은 곧 숨었고 저는 당황해서 덤불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빠른 걸음으로 캠프파이어 무리로 돌아왔지만 심장 고동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하얀 맨살이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어린 여자아이 같았어요. 조금 뒤에 당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당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이 들어보니 캠프파이어를 마치고 모두 숙소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 돌아와서도 조금도 잠이 오지 않아서 혼자 숙소를 빠져나가 바닷가로 갔습니다. 아까와 달리 달빛이 바닷가 전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부장님 하고 당신이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이 되실까요? 다시로 돌아본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당신은 원피스가 아니라 숙소의 파자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조금 웃었던 것 같습니다. 왜 여기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까지 왔을 때 조금 노려보는 것 같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부장님, 보셨죠?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보다니 뭘, 간신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걸어가는 부장님의 등이 보였어요. 저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죽도록 부끄러웠어요. 당신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도 당신의 얼굴이 새빨개진 걸 알 수 있었지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어느새 당신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이런 건 메시지로 쓸만한 내용이 아니네요. 하지만 그날 밤의 일은 지금도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과 영원히 헤어진 뒤로 몇 번이나 떠올렸어요. 머릿속에서 너무나도 여러 번 재생하는 바람에 어쩌면 어느샌가 세세한 부분이 닳아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억에 잠기는 건 이쯤 해두겠습니다. 미즈타니 가즈마. 가즈마님, 2주의 밤 말이군요. 정말 그립네요. 그리고 매우 부끄러운 밤이었어요. 이제 그런 걸 부끄러워할 나이도 아니지만요. 저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30년이라는 세월이 완전히 용모를 바꾸어 놨답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을 마주하고 자기소개를 해도 알아보시지 못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여자란 몇 살이 되어도 마음속은 소녀일지도 몰라요. 탓할 생각은 없지만 당신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죠. 약혼자가 있었는데도 제게 키스를 했고요. 죄송해요.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건 규칙 위반이겠죠. 아니, 당신에게 약혼자가 있단 걸 알면서도 당신의 키스를 받아들이고만 제가 더 문제겠네요. 하지만 그때는 키스를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운 모습을 들킨 것에 대한 동요도 있었지만
당신에게 안긴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거든요. 죄송해요. 저 또 도망치고 있네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니 마치 제가 저 자신의 의지를 잃었던 것처럼 말했네요. 솔직하게 쓸게요. 저는 당신에게 안겨 기쁨으로 떨고 있었어요. 키스를 받고 온몸이 녹는 것 같았답니다. 아, 무슨 말을 쓰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이미 시효가 지났죠. 30년 전의 일은 무엇을 써도 괜찮을 거예요. 당신도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란 위대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 이야기는 그만두지요. 먼 옛날의 이야기니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는 건 아니지만 좋지 못한 일인 것 같아요. 당신의 몸이 회복되기를 기도할게요. 미호코. 자, 그리고 약간 띵겨 먹고요. 지금 편지를 먼저 썼던 남자 주인공은 30년 전에 대학교에서 약간 천재 취급을 받고 인기가 많았던 연극부의 부장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유명한 자본가한테 후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가 갑자기 막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부원들도 막 떠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그 남자는 이 여자한테 큰 관심은 없었지만 이 여자가 둘이서라도 해봐요 하면서 응원해줬고, 그때부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위해서 살아가자고 결심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둘이서 연애를 시작했고요. 이제 남자의 편지로 이어갈게요. 그리고 드디어 진정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날의 일이 가끔 뇌리에 떠올라 저를 동요하게 합니다. 그날, 그래요. 우리 두 사람의 결혼식 날 말입니다. 그날 당신이 식장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와주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겠죠. 결혼식 시간이 되어도 당신이 오지 않아서 식장이 소란스러웠다는 건 말씀드렸지요. 다만 저는 그 혼란 속에서 다카오가 없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참석할 예정이었던 친구들 중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은 사람은 그 친구뿐이었어요. 다카오와 당신이 옛날에 사귀었던 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사귄 뒤로는 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따질 생각은 없어요. 이건 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불만입니다. 사라진 시간은 영원히 되찾을 수 없어요. 어느새 저도 50대 중반에 가까워지니 그 사실을 정말로 절실하게 느낍니다. 다만 지난 30년 동안 그 일이 줄곧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정말로 꿈꾸었던 것은 당신과의 삶입니다. 만일 당신과 결혼했다면 지금쯤은 당신과 그리고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살고 있었겠지요. 어쩌면 손자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만일 당신과 결혼했다면 전혀 다른 인생을 걷고 있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같은 처지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인생이란 정말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즈마. 미즈타니 님, 저와 다카오 씨의 사이를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오해예요. 분명히 그날 저는 다카오 씨와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미즈타니 씨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랍니다. 다카오 씨와는 연인도 무엇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네요. 미호코. 미호코님, 저는 아직 당신 입으로 그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다카오의 연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육체 관계까지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건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2월 말의 일이었습니다. 잊을 수도 없어요. 당신과는 제가 졸업한 해의 5월에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연극부에서 은퇴했지만 오랜만에 연극부 연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평소처럼 자원봉사를 가느라 연습을 쉬었죠. 저는 후배들의 연습을 본 뒤 그들을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후배들이 2차를 가자고 했지만 저는 다음날 회사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돌아왔습니다. 그때 당신과 같은 2학년의 세야마 에미 씨도 집에 가겠다고 해서 지하철까지 둘이서 걸어갔죠. 역에 도착했을 때 세야마 씨가 부장님,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있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은퇴한 후에도 부장님이라고 불렸거든요. 연극부의 일로 상의하고 싶은 게 있는 건가 싶어서 그녀와 가까운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세야마 씨의 이야기는 연극부에 관한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지만 이윽고 결심한 것처럼 당신이 다카오와 사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소에 붙였죠. 다카오와 당신은 같은 고등학교의 연극부 출신으로 입부했을 때부터 사이가 좋았던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더니 세야마 씨는 두 사람은 단순한 동급생 사이가 아니에요. 라고 강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저도 조금 발끈해서 증거는 있냐고 물었죠. 그녀는 둘이 호텔에 들어가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게 누군지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보통 사이가 아닌 건 틀림없다고 몇 번이나 못 박듯이 말했어요. 저는 미즈타니 부장님을 좋아하니까 잠자코 있을 수 없었어요. 세야마 씨는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릴 사람은 아닙니다. 연기도 서툴러서 좀처럼 봄바탕을 버릴 수 없는 타입이죠. 반대로 말하자면 거짓말이 서툰 사람입니다. 그럼 다른 얘기를 할게요. 그녀는 화제를 바꿨습니다. 전에 고야마 씨가 오디션에 오지 못해서 다시로 씨가 대역했을 때가 있었죠? 물론 기억해. 그날 고야마 씨가 오디션 시작 시간을 잘못 전달받았던 거 아세요? 본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건 들은 적 있지. 그건 사실이에요. 부원 중 누군가가 시간을 일부러 다르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고야마 씨가 못 오는 바람에 그런 건 상관없어.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가로막았습니다. 여러 가지 거짓말이 오가고 있는 건 알지만 진실은 알 수 없지. 게다가 다시로 씨가 주연을 맡아서 연극은 대성공했고 다시로 씨가 그 여자 주인공이에요. 세야마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질 때 다시로 씨는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것 같다 라는 말은 허둥지둥 덧붙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런 게 묘하게 기억에 남아있네요. 그녀의 말을 믿은 건 아니지만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전하려고 하는 건 느껴졌습니다. 세야마 씨와 헤어진 뒤 과연 그녀가 한 말이 사실일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조사할 방법은 없었죠. 당신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일요일 당신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코트와 모자와 안경을 샀어요. 그날 당신은 요코하마의 양로원에 자원봉사를 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건 전날 당신한테 전화해서 확인하기도 했어요. 거짓말 같아 보이진 않았고 설마 자원봉사를 구실로 다카오와 만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카오가 주말 연습에는 대개 얼굴을 내밀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의 뒤를 밟을 이유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한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준 사람이 다카오였다는 것이죠. 분명 그의 할아버지가 계시는 양로원에 당신이 봉사하러 온 걸 우연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오후에 아파트를 나갔습니다. 저는 20m쯤 뒤에서 당신을 계속 쫓아갔어요. 당신은 시부야에서 요코하마행 전철을 탔습니다. 저는 같은 칸에 타서 당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평소처럼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죠. 당신은 요코하마역에서 갈아탔습니다. 저도 같은 전철을 탔어요. 당신은 사쿠라기초역에서 내려서 그대로 남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걸으면서 점점 자기 혐오에 빠져들었습니다. 좋아하는 연극 연습도 쉬고 휴일을 이용해 노인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 당신을 증거도 무엇도 없는 험담 때문에 의심하고 뱀처럼 뒤를 밟고 있는 자신이 견딜 수 없이 싫어졌습니다. 세야마 에미에 대한 분노까지 치솟았습니다. 차라리 당신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까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때 그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자주 상상하곤 합니다. 그랬다면 그 후의 인생은 전혀 다른 것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미행 같은 건 그만두고 돌아가자. 그렇게 결심했을 때 당신이 어느 건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몇 분 동안 기다렸다가 당신이 들어간 건물 앞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아무래도 건물의 뒷문이나 출입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들어가지 않고 건물 정면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요즘 말하는 소프랜드의 간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밖에 못 쓰겠네요.
이 다음을 쓸 용기가 날지 안 날지는 알 수가 없어서 큰맘 먹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미즈타니 가즈마. 일단 이 소프랜드는 왜 막 일본에서 비누칠 시켜주는 그런 업소인 것 같아요. 하여튼간 이 뒤로 계속해서 반전들이 거듭되고 거듭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반전들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네요. 이 뒤로도 뭐 최소 5번 정도는 반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정세랑 씨의 목소리를 드릴게요 라는 작품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작품이 하루 만에 저작권 문제로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알아봤더니 그 정세랑 씨의 작품들은 모든 단편들이 하나씩 다 오디오북으로 이미 판매가 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업적으로 겹치기 때문에 칼같이 지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단편이라도 통째로 읽는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참아왔던 긴 작품들도 들고 와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예니밍으로도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읽어주는 예니밍 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스